이 여인이 남편 이름이 조콘다예요. 그래서 그냥 라조콘다. 아, 이름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아하.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림 얘기할 때 라조콘다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만약에 조용필님이 이탈리아 사람이었으면 그대는 라조콘다. 바로 그거죠. 라조콘다. 오늘 미술사 특강으로 양정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예, 저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막 여기 나온다고 여기저기서 문자 와갖고 제가 막 더 설레이네요. 좀 그 주변 지인분들 중에 좀 채널 좀 보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예, 많이 있는가 봐요. 저도 이때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거죠. 어떻게 모시게 된 거예요? 제가 미술도 좋아하고 네. 그 역사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또 미술사 또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하시는 걸 좀 몇 개 봤었거든요. 보셨어요? 네. 오.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또 미술에도 뭔가 히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거 파헤치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아. 미술사라는 이런 분야가 있는지까지는 몰랐어요, 사실. 사실 좀 잘 안 알려져 있죠. 네. 예. 아까도 잠깐 봤는데요. 뭐 가르치세요? 대학에서. 그러면 제가 미술사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마술사. 아까도 있었어요. 네, 있었잖아요. 마술사인 줄 알았다고. 예,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 낮에 아직 익숙지가 않죠.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꽤 잘 나가는 학문이에요? 정보문이에요. 예. 우리나라에는 좀 약간 생소하죠? 아직 그 대학에 있는 과들이 많지는 않아요. 10개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미술사가 인문학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요. 많은 부분은 역사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학과가 많이 있으니까 사학과 안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학과 안에 있는 미술사랑 그 따로 분리된 미술사랑은 아예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관점도 다를 거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대학을 다니면은 미술사 수업이 있거든요. 서양 미술사. 그렇게 이제 교양으로 많이 듣죠. 서양 미술사 있고 또 이제 역사학이나 또 고고학 쪽에서도 하는데 이게 독립적인 과로 있으면 뭐가 좋냐면 수업이 많아져요. 더 디테일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냥 서양 미술사 아니면 뭐 서양 현대 미술사 하나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서양 근대 미술, 현대 미술, 기독교 미술, 불교 미술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독립적인 과로 있어야 교수님도 좀 숫자가 많고 만약에 이제 미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론 교수님이 한 분이나 두 분 계시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수업도 많지 않고 매번 교양만 해야 되니까 그 선생님들도 조금 자기가 뜻을 펼치고 싶으면 더 딥하게 하고 싶은데. 네, 그렇죠. 좀 파고 싶은데 아.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수업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서양 미술사 개론만 하다 보면은 좀 아쉽죠. 소위 말하는 나 같은 사람 만들고 싶은데 다 덕후, 같이 이거 입덕-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덕시키고 싶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교양으로 이렇게 맛을 보게 했는데 되게 맛있게 먹으면은 더 딥하게 알려주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있는 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인데요. 미술사학과는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과가 미술이론과인데 미술이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미술사뿐만 아니라 평론이라든지 큐레이팅 이런 것들도 직접 좀 해보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실기와 이론들을 좀 더 이렇게 실기 따로 이론 따로가 아니라 다 같이 같이 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은 해요. 그럼 미술 이론을 배우면은 네. 굳이 뭐 작가로 활동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평론가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나요? 사실- 이론을 안 배웠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림 그리냐고 저한테 깡제가 네. 사실 제가 뭐 그림도 어렸을 때 많이 그리고 좋아는 합니다만 이론하는 사람은 순순히 정말 이론만 말만 작가로서 활동은 하시지 않고 그렇죠. 예. 미술을 어떻게 뭐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거죠? 철저히 그냥 그 평론 현장에 있는 뭐 전시들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그런 네. 전시장 가서 전시 보고 네. 그 전시 작품 얘기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또 기고도 하고 순수하게 이론 쪽이고 아무래도 그 인문대 쪽에 가까워요. 교수님은 어떻게 미술에 입덕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뭐 입덕이자 성덕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상하게 뭐 점수 잘 나오는 게 있잖아요. 있죠. 미술이 잘 나왔어요. 아. 실기가 조금 이렇게 느낌 있게 잘 했는가 봐요. 선생님들이 점수 잘 줬고 네. 한 가지 제가 아주 점수가 월등하게 잘 나오는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국사 수업이 잘 나왔어요. 근데 국사 세계사 수업이 별로 공부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와요. 저는. 약간 그쪽에 관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아무래도 그쪽이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뭐 대학교 때 갈 때는 그냥 고고학 뭐 이런 쪽으로 생각 많이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역사 미술사 잘 맞고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거 이상 재밌어요.
예. 게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우기는 쉬운데 섭렵하기는 어려운 거 있잖아요. 아, 맞죠. 많죠. 그렇게 많죠. 하는 게임을 설계하죠. 예, 그렇게 생각해요. 미술사가 그래요. 아. 미술 보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예. 뭐 이거 사람이 뭐 이거 좋아 안 좋아 다 얘기했는데 이거 따지고 보면 굉장히 깊어요. 파고 들어가면 예. 또 파고 들어갈 게 왜? 한참 있군요. 엄청 있어요. 또 앞에 해놓은 사람들 얘기들도 의미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거 피해서 내 얘기하려면은 읽을 것도 꽤 많고 굉장히 연관되는 학문도 많잖아요. 막 심리 쪽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막. 게다가 요즘에는 뭐 진짜 다양한 학문들하고 많이 이렇게 접목을 해요. 네. 특히 원래는 역사 중심이었는데 요즘 사회학, 심리학 말씀하신 거, 특히 이제 뭐 욕망 이런 것들 현대 미술은 뭐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재밌을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뭐 저도 미술 뭐 검사해가지고 우리 뭐 한번 했었죠. 했었잖아요. 형 소인배로 나오지 않았나? 아니요. 그날 그러니까 비 오는 풍경을 그리려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 비가 스트레스의 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그리셨고 장 대비를 저희가 다 막 그려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미술로 뭐 사회 현상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접근하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미술하고 사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는 하는데 이게 팍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래서 미술 사회를 연결하는 걸로 도움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 숫자 좋아해요. 예, 예. 딱 뭐가 현대인들은 나오니까 이 작품 얼마입니다 하면 그 다음 시간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뭔지 알아. 예, 이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좋은 거구나를 아니까. 눈이 번쩍. 네. 그럼 혹시 오늘 특강도 좀 숫자랑 관련된 뭐 그런 특강이지 않을까? 오늘 데뷔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뜨거운 이야기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이야기.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 예. 뭐 너무 요즘에는 사람들이 미술을 약간 그 재테크 대상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꽤 많이 있죠. 생겨요. 많이 아트테크라는 있죠. 것도 네네. 있어서 네. 한번 그냥 오늘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이야기를 통해서 미술에 조금 깊은 문턱을 한번 넘어보는 걸로. 야,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 경매 붐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미술품이나 이런 게 계속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미술에 뛰어드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네, 이거 이제 진짜 재테크 용도로 미술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신 분들도 되게 많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들어가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하면 2017년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된 그림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위에 쫙 보이시면 지금 얼마인가요? USD 4억 달러입니다. 4억 4억 달러. 달러. 4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5,200억 뭐 5,200억. 5천억이 넘어요? 그림 한 점이 한 점이요? 예, 5천억이 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살바토로 문디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게 살바토로는 구원자, 문디는 세상.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신만 딱 있는 이 그림이군요. 초상화고요. 이제 한 손으로 이제 축복을 내리고 있고 저쪽에 이제 수정구 같이 구를 하나 들고 있는데 저런 네네. 원구는 정말 뭐 우주를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들고 있네요. 없는 그러네요. 것 같았는데. 유리니까 이제 투명 반투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1500년에 제작된 그림으로 좀 추정되는 작품이니까 네. 지금 또 500년 된 그림인데 근데 이 그림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좀 미술에 대한 역사적 이해뿐만 아니라 당혹스러움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 오늘 그 얘기를 하나씩 네. 하나씩 누가 샀냐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요.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때 산 사람은 사우디의 왕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사우디 왕자. 예, 한 50분 더 되는 거로 제가 아는데 네. 왕자분이 되게 많은데 진짜 산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빈 살만. 빈살만 지금 우리나라에 뭐 왔다 가셨죠. 저분이. 와. 빈살만 뭐 하시는 분이죠? 사우디의 왕세자. 다음번 왕위를 계승할 왕자 중에 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신가 나이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85년생. 저보다 어려요. 예. 기안팔사 작가님보다 한 살 어려요. 한 살 더 어려서 생각컨대 전 세계 80년대생 중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분 재산이 뭐 추정치긴 한데 2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조 달러요? 달러. 2조 달러. 이게 우리가 이제 경매가 얘기할 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게 예. 이렇게 망치로 두들기잖아요. 예. 뭐 얼마 하다가 딱 두드리는 가격은 사실 4억 달러인데 네. 최종적으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경매사에. 수수료를. 예. 그러네요. 이게 경매사마다 다른데 10에서 20% 대략 한 15% 수수료가 붙어요. 논았네요 경매사도. 경매사가 신난 거죠 사실. 산 사람도 있지만 판 사람도 또 내야 되거든요. 그쵸. 양쪽에서 예. 이렇게 수수료 받기 때문에 뜯으니까. 결국은 요거에 한 10몇 % 해갖고 이 빈살만 왕세자가 실질적으로 구입한 가격은 4억 달러 플러스 5천만 달러요. 4.5억 달러. 와.
4.5억 달러. 4.5억 달러. 거의 5천억도 넘고 한 6천억 되지 않나. 와.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미술계가 약간 호황이다 보니까 그 전체 미술계 거래 총액이 네. 1조를 작년에 살짝 넘었어요. 아 국내에서요? 네. 와 그렇게 그게 뭐 놀랍죠. 네, 많이 네. 이게 성장을 한 건데 2017년 같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로 문디 이 작품 살 때 우리나라 1년 미술 거래 총액이 네. 5천억이 안 됐거든요. 이거 그림 한 방이 네. 더 많구나. 그렇죠. 그 액수가. 그래서 뭐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하면 지금 살바토로 문디인데 막상 살펴보면 좀 진짜인지 아닌지도 여전히 논쟁적이에요. 저 그림이 진품인지 아닌지요? 예. 그것부터 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한 겹씩 한 번씩 나가면서 그럼 저 짭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짭이라니요. 짝퉁일 수 있죠. 짭을 그러면 5천만 원을 태운다는 거죠? 그렇죠. 저 아저씨는 네. 짭이었으면 좋겠죠. 어? 짭이었으면 좋겠죠. 짭이었으면 좋겠는 건 당신이잖아. 당신이 지금 신났잖아. 그럼 저 아저씨는 5천억을 그냥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그냥 지른다는 거 아니에요? 2조 달러 정도 있으면 아마 뭐 저 정도 하나 갖고 있는 거는 가능하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대단하다. 이분도 아마 이게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사셨겠죠. 그렇겠죠.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오. 이 그림이 왜 그렇게 이제 비싸냐?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하면 떠오르는 그 그림을 그린 작가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가질 수 없지만 다빈치의 필치가 들어갔다면 살바토로 문디라는 작품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가치가 있을 있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군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하지만 왜냐하면은 너무나 고액이긴 하거든요. 뭐 그렇죠. 피카소의 작품이 그 전에 제일 경매사상 비쌌는데 그때 보통 그래도 2억 달러가 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2배로 2배 가까이 그러니까요. 가니까. 네, 너무나 큰 액수의 돈이죠. 모나리자는 얼마입니까? 조금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거는 루브르에 있고 결국 프랑스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 네. 재산이라서 이걸 매각할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네. 추정치는 있습니다. 네. 근데 피카소 작품 최고 비싼 거보다 2배니까 네. 현타 오겠는데요? 그러니까 서열 정리된 거죠. 이제. 서열 정리가. 서열 정리 이제 피카소 2배로 유명한 작가가 다빈치가 된 거고. MVP. 그 피카소. MVP. 그리고 워홀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 하나가 작년에 2억 달러 그 정도에서 거래가 돼갔고요. 야. 2억 달러를 넘긴 작가는 지금 워홀과 피카소 2명 정도인데 다빈치가 압도적이죠. 이 기록은 깨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역시 누가 다빈치네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다빈치는 엄청 많이 다뤘잖아요. 뭐 기계나 뭐 여러 가지 네. 공학이나 그 중에 한 잡담. 부분일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 사기캐죠, 사기캐. 자, 그런데 이런 일은 가끔씩 벌어져서 몇몇 예. 재밌는 거 갖고 왔는데 네. 예. 우리 그냥 벼룩시장 가서 그릇 하나 샀는데 알고 봤더니 뭐 진품이더라. 그래서 4만 원에 샀는데 8억이. 이런 예도 있고. 이야. 저거예요? 8억이? 예, 예. 야, 나 저거 진짜 많이 봤는데. 오늘 바로 황학동 가자. 나 저거 진짜 많이 이거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산 건 네. 아니고 아마 미국인가 그쪽에서 누가 아, 미국이에요? 예, 가서 미국 벼룩시장이구나. 벼룩시장 가서 하나 샀더니 그래요? 명나라에 진품으로 하게 와. 알려졌다는 거예요. 뭐 가끔씩 이런 게 해외 토픽에 나오는데 진짜 자주 나와요. 그리고 요것도 재작년 11월에 있었는데 네. 어떤 사람이 그 드로잉을 하나 샀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활동하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 활동하던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린 진짜 드로잉으로 확인되면서 이거는 좀 과한데 30달러에 샀는데. 30달러에 샀는데 지금 5천만 달러. 와. 어떻게 30달러에 샀을까요, 저거를?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이게 그냥 프린트나 아니면 질 나쁜 그냥 드로잉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네.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 뉴욕 요거트 센트럴파크 원저리에서 네네. 뭐 뱅크시 이름만 알려져 있고 누군지 모르는 네. 비밀의 화가 뱅크시가 자기 진품을 놓고 판 거예요. 그냥 길에서요. 예, 길을 해서 놓고 팔았는데 이게 문제는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반 동안 여기서 진열을 해놨는데 네. 실제로 5점밖에 못 판 거예요. 모르죠, 뭐. 예, 사람들은 저게 그림이 뭔지 몰랐는데 네. 그때 내놓은 가격은 개당 60달러, 7, 8만 원 정도에 좀 네. 팔았는데 실제로 이게 경매로 가져가서 팔면 16만 불? 그렇겠죠. 16만 불 정도 하는데. 예, 2억 정도 팔리는 건데 뭐 이런 뭐 일들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예,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사셔야 이런 게. 근데 가끔 길 가다 보면은 트럭에서 그림 쫙 깔아놓고 맞아요. 막 해바라기도 있고 네. 진품일 수도 있을 있는 거 수도 아니에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아 진짜로? 예. 그리고 저 금액 60달러 있죠. 애매하게 잘 선정한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사기 좀 약간 벽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1, 2만 7만 원도 원 막 아니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선뜻 내긴 또 약간 조금 잘한 것 같아.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살바토르 문디가 네.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었다고. 아, 예, 아까 달라요. 조금 달라요. 다른데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그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은 그 밑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밑에 깔려 있었다고요? 물감 깔려 뒤에?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화는 위에다 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계속 덧칠을 그쵸, 그쵸. 했었던 맞아요. 거예요. 네네네. 덧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치가 조금은 있지만 그냥 가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흉내는 낸 것 같은데 아주 네, 실력이 네.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전 생각을 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그림이 보면 쿡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쿡 콜렉션에 있었을 때는 1913년에는 왼쪽 모습이었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보니까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잠겨 있었던 거죠. 예. 이거를 다 걷어내고 훼손된 부분은 다 이렇게 손을 대서 지금과 같이 만든 거죠, 사실은. 이게 그림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화가 국내에 들어와서 처음 그려진 게 20세기 초반이거든요. 네.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유화도 100년, 200년, 300년 가면 그림이 훼손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손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가 과하게 손을 본 거죠. 살짝만 보고 아니면 원본에 맞춰서 복원을 해줘야 되는데 뭐 2, 300년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양식도 조금 스타일도 좀 후져 보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더 이렇게 재해석도 해보고 하면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왼쪽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손은 느낌 있는데요? 괜찮지. 여전히 그건 좀 살려놔야 이 사람 손은 느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이 있을 거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판화로 그린 작품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서 좀 더 후에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똑같은 자세잖아요. 손 네, 자세 네, 이런 거 네. 똑같고 예수 상반신 초상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1650년에도 판화로도 만들고 이건 다빈치가 그린 걸 내가 판화로 그린 거다 이런 게 있어서 어딘가에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쵸. 원본이 있어야지 이런 게 예, 나오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막 하니까 궁금증도 막 계속 쌓이고 사람들 관심이 더 쌓이고 했겠네요. 되게 미스테리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 비슷한 그림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거 위키에서 찾아왔는데 살바토르 문디라고 알려져 있는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상반신 초상이니까 비슷한데 손자세, 수정구 같은 걸 든 자세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티가 나겠어요? 모르죠. 알 수가 이거 없죠. 진짜. 티 안 나죠. 전혀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때 가격은 아까 뱅크씨가 자기 작품 얼마라고 그랬어요? 60달러. 16만 달러였나? 그거는 최종적으로 60달러에 60달러. 60달러였잖아요. 예, 예. 이 그림이 물론 1950년대긴 한데 그 당시 경매가로 단돈 60달러였어요. 물론 60달러 그 당시에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왜냐면 아무도 이게 몰랐으니까. 진짜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딜러들 손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것도 또 뉴욕 중심에 활동하던 딜러들이 이 작품을 그 당시에 동안 2, 3천 달러 주고 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보니까 이 그림 레이어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층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쭉 이렇게 닦아낸 거예요. 닦아내니까 세 번째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이 훼손이 많이 된 거예요. 깨지고 물감이 떨어지니까 그 실력 없는 사람이 막 이렇게 터치를 해갖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뭐 기술이 좀 되니까 저 어떻게 채운 거예요? 저 네 번째로 어떻게 만든 거예요? 미술품 복원은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일단은 그 원본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린다고 해서 요즘은 복원이라는 말 대신 수복이라고 많이 써요. 수복이요? 예, 수복. 제일 좋은 복원은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수복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500년 전이다 보니까 물감 재료 모든 기법 이런 게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과학자들이 많이 여기에 활동을 해요. 아. 재료 분석하고 다 이렇게 해서 떼낀 부분, 덧칠된 부분은 완전히 걷어낸 거죠. 그 다음엔 또 어떤 프로세스가 있냐면은 아주 기술이 좋은, 손기술이 좋은 네. 분이 당시의 필법과 재료를 그대로 복원해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진짜 수복을 기술이네요, 합니다. 이거. 근데 이 사람 이거 복원한 사람 삑사리 나면 어떡해요? 조심해야 그런 사람은 안 쓰겠죠. 아니면 삑사리 뭐 내고 최고의 싶어서 쓰겠죠. 내나 이거 하다가 뭐 재채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거 한번 하면은 지금 그림 크지 않잖아요. 요만한 그림인데 한번 2년 3년씩 들고 하는 거죠. 와. 조금씩 해서 복원이 된 거예요. 이제 복원이 됐으니까 이제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감정을 받아야죠. 네. 우리 TV 진품 명품 딱 나오잖아요. 소위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문가들을 찾아가면서 이 작품을 이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네. 요거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것도 그냥 이거 알아. 이거 아시죠? 100년이 넘게 그 할머니가 잘못 복원하신 거. 이곳의 자랑거리였는데 습기로 망가지고 벽화를 안타깝게 여기던 80세 여인이 직접 복원을 시작해서 산미됨. 네, 선생님 이렇게 근데 유명해지고 밈처럼 되면은 또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건 없나요?
네. 이 정도로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그러니까요. 작품이면은 이 정도로 유명해지면. 이것도 유명해진 작품이 되었네요. 예수님 얼굴을 뭉개버렸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살바토르 문디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 거 훼손이 되니까 네. 실력 없는 사람이 망쳐놓은 걸 지금 이걸 다시 되돌려 놓은 거겠죠.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작이 맞다면. 세팅장에는 할머니도 잘 그렸는데 이렇게 귀엽잖아요. 할머니도 느낌 있는데. 근데 이런 복원은 사실은 복원에서 실패했다고 봐야죠. 실패죠, 네, 이거는. 원본을 유지하는 게 복원의 미덕이기 때문에. 보통 할머니들 막 밥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손자들 배고픈 손자 밥 먹은 것 같죠. 할머니가 만져서 그런가. 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네. 마틴 캠프라고 옥스포드 대학교 권위자예요. 레오나르도 네. 다빈치. 여러 사람들은 이 작품이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많거나 네.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도 일부만 그렸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은 다빈치 진품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아 정말요. 네, 지금은 아마 옥스포드 대학교 미술사학과 명예교수로 되어 있는데 학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물리학과 출신인데 미술사로 이렇게 전공을 완전히 바꿔서 다빈치 같지 않아요? 과학도 잘하고 뭐 그러네요. 그러네요. 약간 그래서 네. 이분이 다빈치를 말하면 좀 반박을 못해. 그리고 그림같이 생기셨어요, 약간. 강하죠. 터치를 보정을 좀 어, 그림같이 해버렸네. 어. 그래서 이분이 감정을 해서 이 그림을 진짜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다빈치 전시가 2012년에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굉장히 크게 열렸어요. 네. 이제 다빈치가 이제 빈치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네. 주로 피렌체에서 활동해야 될 것 같은데 생애의 중요한 부분은 다 밀라노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30대 40대를 밀라노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태어나긴 서울인데 활동은 거의 신의주 뭐 이렇게 되는 거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네. 이때 이제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중심으로 했던 다빈치 특별전이었는데 네. 여기에 이 그림이 끼는 거예요. 아까 그 살바토르 문디가요? 예, 예. 이런 권위 있는 전시에 그 작품이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러네요. 이제 진품된 거죠. 아. 딱 이렇게 일종의 이제 히스토리 만들고 다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어디에 가겠어요? 경매장으로 가서 아. 이제 경매를 해서 이 작품이 이제 4억 달러가 됐는데 그 보면 이렇게 그 머릿결 있죠? 네. 컬 들어간 거 있잖아요. 컬. 네, 네, 네. 그 부분은 지금 다빈치 진품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그림들하고 비교해 보면 컬은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네. 아마 다빈치가 그렸다면 머릿결 네. 뭐 이런 부분은 다빈치 필치가 좀 분명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진짜 잘 그렸다. 네. 또 보면 이런 그 아슬한 부분들 있잖아요. 다빈치 유화 기법이 예. 이게 스푸마토라고 해갖고 연기가 자욱한 이런 스모키한 거죠. 아, 스모키. 그런 느낌 있어요. 우리 화장할 때 스모키 예, 화장하듯이 예. 그 명암을 부드럽게 해서 형태나 이런 것들을 우아하게 만들어내는 기법이 네. 있는데 네, 부들부들하게 예, 이렇게.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경계가 좀 모호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 형태가 떠오르는데 가장 유명한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 이 모나리자랑 비교해 보면은 약간 떨어진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뭉갰다? 약간- 그러니까 필터가 좀 과하게 들어간 느낌. 경계가 좀 약간 망가진 것 같은데요. 좀 약간 여기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보면 각질 같은 것도 다 묘사된 거죠. 이 각질은 이게 깨진 거예요. 깨진 거죠, 저 네, 물감이. 그림이 500년쯤 되다 보니까 여기도 크랙이 조금 갔는데 아. 지금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크랙이 좀 더 많이 가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제일 좀 황당한 거는 네. 손이요. 손이 왜요? 손이 생각보다 잘 못 그렸어요. 왜냐하면 기준을 어디에다 잡냐면은 네. 이 다빈치의 다른 손하고 비교해 보면 아. 이 해부학에 능한 이 다빈치 그리고 필력도 대단히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묘해야 되는데 뭉개졌죠. 약간. 잘 모르면 뭉개거든요. 원래 그렇지. 그리는 사람이 잘 모르면 뭉개. 아는 만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수정구도 사실은 다빈치가 그렸다고 보기에는 수정구를 들고 있는 손도 조금 엉성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은 많이 봐줘도 다빈치가 한 10에서 20%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제자가 그리지 않았을까? 이게 다 그린 건 아니다. 네, 많이 봐줘도. 그래서 여전히 이 작품에 대해서는 4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좀 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 작품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 작품은 그 다빈치가 아마 초기 때 그린 작품인데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어요. 거기도 내셔널 갤러리가 있는데 이게 미 대륙 통틀어서 유일한 다빈치 그림이에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다빈치 그림이 이거 하나만 있는 이거 거예요? 딱 하나야. 이게 1967년에 이게 그 당시 500만 달러 굉장히 고액으로 산 작품인데 이거 살려고 이제 리헨스타인이라는 그 유럽의 소국에서 갖고 있던 콜렉션인데 이게 이제 경매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접하고 예전에 갤러리 뭐 관장이 달려가서 노력을 해서 겨우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미 대륙에 있는 유일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라는 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다빈치 작품이 20점이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유화일 경우 유화가 유화는 있구나. 특히 유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다빈치 작품 중에? 그 유화만 거래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벽화는 벽을 뜯어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쉽지가 않아서 드로잉은 많이 거래돼요. 드로잉 거래돼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지가 살짝 들어가도 가격이 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볼 만은 하죠.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은 모나리자 나오기 한 20년 전쯤에 그린 거거든요. 네. 이 그림 보면 역시 좀 표정도 굳고 필치가 이렇게 익지는 않았죠. 좀 딱딱하긴 합니다. 결국은 이 살바토르 문디를 얘기할 때 남자 모나리자라는 말을 가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원체 유명하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버전의 모나리자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결국 이제 우리 얘기는 모나리자는 정말 그 정도 되는 작품일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명작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또 던져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모나리자가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라면 그 화가의 필지가 딱 들어가 있는 살바토르 문디도 꽤 괜찮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살바토르 문디는 네. 제가 봤을 때 여기 코 있죠. 네. 저 걸려요. 걸려. 이거랑 이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요 부분 너무 밍밍하고, 밍밍하죠. 네, 밍밍하고. 그리고 다른 초상화들은 배경도 그려주셨는데 이거는 배경이 특히 저는 이 손가락 요 라인 있죠. 네.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뭉갠 게 좀 약간 걸리고. 그 빈살만 앞에서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 빈살만이 뭐 알아들어야지 뭐. 그리고 이 오묘한 이 네. 웃음이 이걸 보고 나니까 모나리자가 괜히 명작 소리를 듣는 게 아니구나. 급이 좀 떨어진다고 봐. 나는. 저도 모나리자가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더 명화한 느낌이 좀 나지 않나 싶은데. 유명한 미술사학자 벨플린이라는 사람이 수업 때 썼던 방법이 사실 이렇게 비슷한 시대 작품 두 개 놓고 그냥 딱 비교하는 거예요. 이상형 월드컵처럼요. 예, 딱 1대1로 비교해 보면 딱 봐서 딱 예, 나오죠. 딱 나오죠. 뭐가 좋은지 딱 어느 게 나와요. 나온 거, 어느 게 어떤 작품이고 개성 확 나오죠. 그래서 하나 볼 때보다 두 개 볼 때. 근데 요즘에 이제 PPT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3개, 4개도 띄워놓을 수는 있는데 네. 여전히 이렇게 2개 놓고 보면 그 작품 경향 뭐 진짜 어느 게 더 좋은지도 A/B 테스트가 역시 중요합니다. 이 모나리자 보신 분도 꽤 많을 거예요. 항상 이렇다면서요. 예. 루브르에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고 수백만 명이 한 해 이 루브르를 찾지만 그 목표는 딱 하나. 모나리자.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이 루브르에 가서 저렇게 이 작품 앞에 서게 되는데 저 생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림들이 그 옆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절대 안 보겠다. 아니 뭐 갈비 골목 가면은 어떤 갈비집은 막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터진대요. 옆에 있는 갈비집 근데 가면은 맛이 똑같아. 사실 별 차이 없거든. 나쁘지 않아. 아니 근데 거기만 미어 터진대. 밀면집도 그래. 뭐 음식점들이 다 그래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이 옆에도 진짜 유명하고 좋은 작품일 텐데.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작품도 다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대작, 거작 엄청 많은데요. 그죠. 저 모나리자만 지금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갇혀 있고 그 그죠. 앞에는 방탄 유리로 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게 바리케이트처럼 이렇게 쳐져서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상 유명한 작품이라고 가서 보면 멀리서 봐야 되고 작고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업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이 모나리자 잘 보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진짜. 훨씬 더 모나리자 제대로 이게 감상 가능해요. 오늘 이 포맷이. 그럼 저기 뭐 청소하시는 분은 다 끝나고 아니면 직원이나 가까이서 볼 수 있겠네요. 맨날 보면 정리한다고. 감흥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모나리자가 정말 유명한 그림이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도난 사건이 있어요. 저 들어봤어요. 아까 같이 그런 바로 그 안에서 일하던 내부자 소행인데 들어봤어.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원래는 가져왔는데 갑자기 이게 훅 얘기하니까 오, 생각했는데 해주세요. 예. 그 당시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쓱 갖고 나온 거예요. 스토리가 생겼네요 하나. 네. 그러면서 이 작품이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라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갖고 그래 갖고 이제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이 유명하게 역시 됐는데 스토리가 생겨야 돼. 일단 이 그림은 누가 보기에도 뻔한 그러니까 상반신 여인 초상화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싹 우리를 향해서 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손 보세요. 얼마나 잘 그렸어요, 저 손. 예. 사실 요 밑에 의자, 요런 의자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의자가 이렇게 져서 우리를 향해서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모나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부인, 리사 부인이라고. 리사 부인. 리사 부인. 요렇게 모나리자라고 이 그림을 부리는 나라는 다 영어권.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았던 이탈리아에서는 이 여인이 남편 이름이 조콘다예요. 그래서 그냥 라조콘다. 성을 딴 거죠, 성. 이름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아하.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림 얘기할 때 라조콘다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만약에 조용필님이 이탈리아 사람이었으면 그대는 라조콘다. 바로 그거죠. 라조콘다. 그렇게 불렀겠네요. 바로 그거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적 건다. 예. 맞네.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은 밀라노에 오래 머물다가 피렌체로 돌아와
있었던 시기에 그린 걸로 해서 대략 1503년, 6년 그때쯤 그때 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여인 초상화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가격 나왔네요. 자, 가격 나왔습니다. 예, 추정가 나왔습니다. 60조. 쌀만 아저씨도 좀 약간 신경 써야겠는데요. 아, 이거 신경 써야겠는데요. 예. 돈 들어가고 나가는 거 저 정도는 이제 좀 체크하는 정도의 액수죠. 한번 누가 훔쳐 가야겠는데요. 한번 더. 아니 이 그림은 프랑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네. 뭐 마켓에 나올 가능성 저는 없다고는 봐요. 하지만 2년 전에 프랑스도 팬데믹 때문에 너무 정부가 어려웠고 네. 우리 뭐 재난지원금도 줘야 되겠고 재정이 지금 막 고갈되고 있으니까 그때 한 기업인이 제안을 했어요. 모나리자 팔아서 네. 우리 재정 좀 이렇게 재난지원금도 주자. 근데 우리나라가 보통 재난지원금 많이 줄 때 15조 원 정도였거든요. 네. 만약에 근데 이 그림이 추정가가 지금 500억 유로잖아요. 네. 500억 유로. 이 작품 하나면 재난지원금을 우리나라가 이제 4번. 4번을 줄 수 있는. 4번을 줄 수 있는. 사실 가격을 얘기하는 게 의미는 없는데 뭐 이 정도 가격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묵히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누가 올라가는 팝니까? 그리고 이 그림이 다빈치가 이제 그렸는데 네. 다빈치가 이제 또 알고 보면 또 이렇게 짠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피렌체 근교에 빈치라는 곳이 있는데 빈치. 예, 다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프롬이에요. 아, 빈치. 그래서 다 빈치군요. 그러니까 성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빈치에서 온 레오나르도. 아, 레오나르도구나. 다 빈치. 아버지가 약간 지금으로 치면 뭐 공무원, 고위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네. 그 당시 신분의 차이가 있는 시골 처녀랑 사랑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다빈치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식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외자였고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집안에서 걷어는 주는데 그 당시에는 네. 할아버지 밑에서 기르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 약간 서자였군요. 네, 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네네. 해서 이렇게 출세를 했을 텐데 네. 이게 아무래도 서출이다 보니까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고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직으로 이제 갔던 건데 화가가 되는 길로 갔던 거죠. 야, 책장에 레길동이라고 하네요. 길동? 홍길동? 홍길동이죠, 맞죠? 네. 이쪽에 레길동. 네. 그래서 얼굴도 몰라요. 어떤 얼굴인지 지금 본인이 화가인데도 그 자화상을 안 그린 거죠. 아, 그럼 이건 추정입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모든 그림은 다빈치의 추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좀 보면은 지금 왼쪽 같은 거는 자기가 스스로 그린 본인이 그렸을 거 아니에요? 노인의 그쵸. 초상화인데 네. 저는 저거는 자화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왼쪽 끝이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다빈치 얼굴을 그렸다고 또 하나 추정되는 게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에 중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어 나온 장면 중에서 네. 플라톤 얼굴이 일반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이라고 해요. 네. 그것도 이제 전해온 설인데 썰이에요, 썰. 네. 그래놓고 보면 둘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좀? 예, 들었어요. 예, 이래놓고 보면 아마 다빈치가 맨 마지막에는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게 추정을 충분히 하는데 일단 알려져 있는 다빈치라고 하는 그림들은 사실은 다 추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본인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위에 여기 잔머리가 엄청 많잖아요. 네. 본인이 그럼 좀 미화하기 마련이에요. 아, 저는 이게 다빈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리를 해줬다는 거여서 타인을 정리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추정을 하는데 네. 더 열심히 다빈치 본인이라 추정을. 미화했다 약간. 예. 그래서 이런 그 뭐 자기가 그 뭐 서출이고 그러면 정상적인 그 출세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그 미술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당혹스러운 거는 네. 자기 동네에서 못 커요. 지금 보시는 게 다빈치가 30살에 쓴 자소서예요. 어디에 내려고 쓴 거예요? 이게 밀라노 궁전에 가면서 자기 소개할 자천서를 쓴 거죠. 아, 그러면은 뭐 저는 공무원인 아버지와 좋은 가정 환경 아래서 인내를 배웠으며 엄격하신 아버지와 엄격하게 인내를 배웠고 자애로움을 배웠고. 근데 이제 다빈치 글을 다 보면 그런 내용보다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게 이탈리아가 여러 국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아, 네네.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 기술자, 전쟁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변. 진짜 자소서다 이게. 예, 전쟁에 관한 모든 기술들을 자기가 완전히 섭렵하고 있다라고 해서 리스트를 1, 2, 3, 4, 5 뭐 할 수 있는지 쫙 하고 제일 웃긴 거는 맨 마지막에 그림도 그립니다. 한 8번 10번까지는 전 대포와 뭐 땅굴을 팔 수 있고 이런 건데 근데 조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조각도 하고 그림도 꽤 그립니다. 그런데 11번에 있네요. 네. 그림 또한 그릴 수 있고.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11번 11번일까요? 아니면은 더 필요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넣은 걸까요? 두 개 다 맞을 것 같긴 해요. 자기가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워낙 나중에 하는 거 보면은 예술가로서 활동해도 막 여러 가지 공학적인 막 계속 설계를 막 그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관심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앞에다 놓은 거는 그 위정자가 그런 걸 더 관심 있어 할 테니까. 맞아요. 앞에 그 사람들이 지금 밀라노가 가장 시급했던 게 전쟁 기술자들 네.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있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아마 자기를 소개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전 뭐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이제 화가로 성공했으면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30살이에요. 그러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밀라노에서 활동해요. 이 궁정에서 하는데 많은 경우는 이것도 황당한데 궁정 안에서 파티 플래너 역할도 해요. 파티 플래너요? 네, 그래서 무슨 연애 있으면 네네. 연애하고 기획하고 어. 거기서 움직이는 뭐 하나 만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그것도 천재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뭐 무대 장치 만들고 그랬는데 근데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빈치가 왜 이렇게 작품이 없나 했네. 그런 거 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뭐 너무나 꿈이 커갖고 네. 뭐 청동 기마상도 만들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만들다 보니까 네.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완성을 못하게 됐는데 12번 같은 예. 내용인가. 매번 다빈치는 자기를 지원할 후원자를 찾아다녀요. 처음에는 피렌체니까 메디치. 엄청 유명한 가문이잖아요. 네. 그 메디치 가문에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돼서 밀라노로 갔고 밀라노 궁정에서 루도비코 스포르차 궁정에서 일은 했지만 아주 큰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얻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네. 맨 마지막에는 그 이탈리아를 이렇게 침략해왔다 다시 돌아가는 프랑스와 1세 프랑스 왕에게 의탁을 해요. 생애 마지막은 프랑스 앙부아즈라는 아주 시골에서 생을 마감해요. 그러면은 프랑스와 1세가 쳐들어왔다가 싣고 돌아간 거예요? 프랑스로? 싣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가신으로 받아들인 거죠. 의탁한 거죠. 의탁을 했군요. 명성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쌓았으니까 작업물이. 그러니까 뭐 미술사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종의 또 하나의 전리품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 굉장히 재능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닌 것처럼 느끼지만 네. 확실한 후원자를 못 만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서출이지요. 그 다음에도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재능에 맞는 기회를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31살에 지금 31살하고 또 다르잖아요. 저 때는. 그때는 꽤 큰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을 때고.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를 만든 것도 파멸시킨 것도 메디치 가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뭐 칼럼 쓴 게 있는데 네. 인터뷰를 하셨어요? 칼럼으로 아하. 그냥 희한하게 피렌체를 대표하는 메디치 가문이 네. 그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빈치는 안 품어주고 이렇게 쫓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빈치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기회는 줬지만 끝까지 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 불만을 저렇게 표한 글을 쓰기도 합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저 노트를 사서 다 공개해버렸죠? 네. 그래? 왜? 마이크로소프트 사라고? 아니 현대의 창작자들의 영감을 받으라고. 자기 사비로 해서. 네. 다빈치가 그래도 작품은 뭐 유화는 별로 없지만 이게 드로잉이라든지 작업 노트는 것들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콜렉터들의 중요한 어떤 대상이 되죠. 저는 작업 노트에 네. 짬뽕 국물하고 네. 커피 국물 이런 게 진짜 많이 묻어 있거든요. 왜요? 그거 마시면서 하고 막 하니까. 작업 노트를 앞접시로 썼어요? 그 깔고 먹기도 하죠. 뭐 하다가 그냥 저 보세요. 그렇죠. 여기에도 얼룩들 되게 많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짬뽕 국물 묻은 거 전시했잖아요. 너무 심하게 묻는 건 안 했어요. 몇 개올까봐.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 보면은 몇 장 안 돼요? 열 몇 장? 그때는 아주 짧은 노트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자기가 그런 거 보면 진짜 짬뽕 국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귀퉁이에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죠. 보면 이 구석구석에는 자기 뭐 하다가 뭐 메모해 놓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재밌네요. 네. 이 그림을 하나 남겼어요. 밀라노에서. 와, 이거 정말 유명한. 저 이 그림을 한번 꼭 보러 가시라고 기회가 되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모나리자는 별로 추천 안 하세요? 모나리자도 보기 대단히 힘듭니다. 좋은 작품이긴 한데 모나리자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자꾸 뜯어봐야 되는데 이 작품 앞에서 딱 보면 밀려드는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쑥 오는. 막 오는 거 훅 그냥 뭐 노력하지 않아도 와 대단한 작품이다라는 생각. 모르고 봐도. 예, 지금 제가 가져온 것도 그림 크기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요. 막상 가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저녁 네. 식사하는 장면인데 원래 이 그림은 식당에 많이 그려져요. 맞아요. 본 적 있어요. 식당에서. 교회 네. 다니는 집에서. 네, 맞아요. 그 아래 성경 구절 시편 정도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예, 딱 이렇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와 함께 저녁을 네. 먹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그 순간을 그린 그림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음성. 누구야? 뭐 이런.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보시면 원근법 느껴져요. 지금 옆에 라인 보이잖아요. 예. 이게 큰 그림 그리고 특히 이제 원래 벽화로 그린 그림은 원래 있는 공간에서 보면 느낌이 확 잘 오는데 실제 그 벽의 라인에 맞춰서 옆창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예. 문장이 쭉 있는데 예. 약간 안쪽으로 당겨놨죠. 요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쵸, 원래. 그쵸, 근데 원래는. 안쪽으로 당겨서 더 이렇게 무대 쪽으로 당겨오게. 아. 한번 꺾어야 더 긴장감 있잖아요. 그리고 네.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뒤에다가는 이렇게 후광을 후광이라는 그리죠, 다른데 보통. 예. 근데 창을 탁 넣어.
창을 놨어. 창을 놨어. 석양의 노을로 그걸 대신 다 가고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 그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입장료도 미리 내야 되고. 아 그래요? 여기가 어디죠? 밀라노.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 그라치에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성당 안에 식당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야. 그래서 여기도 원조도 식당에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원래 요 앞에 그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식사를 같이 공동을 했던 네네. 거죠. 그래서 그나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에 있으면서 남긴 그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그림은 벽화이기 때문에 뜯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그쵸.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그래서 되죠. 이 그림은 그냥 원래 거기에 있어서 거기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배신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 보통은 이 전에 그려진 그림들은 유다를 빼놔요. 아 예. 어몽어스네요. 원조 마피아 게임이야. 그러네요, 진짜. 이 마피아 있단 말이야 이 안에. 맞습니다. 있어, 맞습니다. 있어. 예. 찾아야 돼 지금. 12명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왼쪽 오른쪽에 6명. 네. 또 그룹은 딱 보면 셋씩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네. 한 사람만 너무 앞쪽으로 우리한테 몸을 빼고 있는데 그리고 얼굴이 그림자가 살짝 지어져 있고 몸을 빼고 있다고요? 예, 몸을 앞쪽으로 빼고 있어요. 앞쪽으로 여기, 아, 지금 마피아 게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의심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 아니야 막 이렇게 이 사람 아니면 어필 나 아니라고. 요 사람이 여기 우리 쪽으로 빼고 있고요. 아 우리 쪽. 예, 원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동전 주머니를 들고 있어요. 그 팔았구나. 은하를 좀 받은 돈을 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접시에 손을 대고 있는데 그 내 접시에 손을 대는 자라는 그 성경 얘기도 또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충실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또 이 그림의 또 많은 일화 중에 하나가 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다른 재능 중에 하나가 네. 요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라고 하면 이 그림을 안 그리고 이 안에 어떻게 테이블 세팅을 할지 파티 이거로 플래너라. 파티 플래너니까 이걸 또 시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하나 그리면 완벽해야 되는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디테일해야 되고 그 의미도 다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저 것 같아요. 테이블보 마지막에 쪼매놓은 거 보세요. 어디 끝에 쪽에. 여기 예. 이런 그림을 그래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나 남겼기 때문에 네. 대가의 반열에 당당히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모나리자도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네. 이런 정말 위대한 작품이 하나 있으니까 그의 명성이 계속 네.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보면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지금 왼쪽도 보시게 되면은 천장 구조 같은 게 네. 원근법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이 그림도 잘 그린 그림이에요. 아주 그리고 좋아요 저. 네, 빛도 들어오고 또 새도 있고 뭐 등장인물 하나하나도 다 개성이 있는데 그러네요, 진짜. 여기서 다빈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폭발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다양한 동작 사람 웅성웅성한 게 들리잖아요. 들려요. 어떤 연극의 스틸컷 같아요. 이 그림을 왜 명화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작품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건 명화까지는 안 가나요? 그래도 미술사 책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네, 도메니코 길란다요라고 해갖고요. 그 미켈란젤로 스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이것도 좀 비화가 있는데 네. 이 다빈치가 좀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나 완벽하게 그리고 싶어서 이 사람은 뭘 하냐면 벽화 기법을 새롭게 창안을 하려고 해요. 기법 자체를요. 네, 원래는 표준화된 기법은 프레스코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네. 그 회반죽하고 그 위에다 좀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너무 까다로우니까 뭐 유화도 좀 이용해서 벽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페인트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문제는 그 당시 기록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도료가 잘못돼서요? 도료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기지 않았나? 뭐 그런 나 옛날에 학습 만화 봤는데 대결했었어요. 아닌가? 그 대결 얘기는 제가 뒤에 살짝 빼놨는데 또 그것도 금방 또 나와서 또 야, 그런 것도 알아요? 미켈란젤로는 짱 떴잖아. 근데 그때 1대1로 레오나르도 그때. 다빈치는 좀 늙었죠. 아 그래요? 재밌겠다. 네. 올드스쿨이고 미켈란젤로는 좀 약간 그거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2년생일 거예요. 1452년생이고 네. 미켈란젤로는 147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요? 네. 예. 바로 나온 거죠. 바로 나오네요. 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결투. 피렌체 정부가 네. 두 사람을 고용해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고용해서 대회의실에다가 피렌체가 거둔 위대한 승리를 거둔 전쟁 장면을 그리게 한 거예요. 잔인하긴 하죠. 한쪽은 그러니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쪽은 미켈란젤로. 누가 봐. 자존심감 두 천재. 예, 올드스쿨. 자강 한쪽은 또 새롭게 떠오른 라이징 스타. 이 두 명을 딱 붙여놨는데 일부러 그랬을까요? 일부러 했지 이거는. 한번 둘이 한번 싸우면서 잘 해보라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매호대전 이전에 이게 있었다는 거야. 매호대전에 담이대전이. 담이대전이. 근데 이제 이때도 봤지만 물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수도 없이 아까 같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살바토르 문디처럼 계속 복원 작업을 한 거예요. 완성되자마자. 그래서 이 그림이 어느 순간에는 원본이 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이상하게 돼서 이 그림도 아주 정밀하게 복원 작업을 했는데요. 막상 다 닦아내니까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복원을 해도 가치가 있어요? 그 테세우스의 배처럼. 사실 이 그림은 제가 알기로는 다시 리터치를 많이 한 거예요. 레오나르도 필치를 기준으로 해서 네. 색을 많이 복원을 했어요. 지금 아니면은 너무 뭉개져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 깎아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존의 의미가 있겠어요. 이 그림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빈치가 이제 드디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네. 그래서 이제 피렌체 정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 거죠. 대회실에 벽화를 그려라. 이거 크잖아요, 이거 진짜. 그런데 딱 갔더니 미켈란젤로도 나만 부른 게 아니야. 와.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 이게 이탈리아 그 당시 르네상스 보게 되면 이런 라이벌 구도를 계속 이용해서 사람을 쥐어짜는 거예요, 사실은. 와, 지독하네요, 네. 진짜. 지금 그려진 그림은 후세 그 바자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 사이즈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것도 방금 본 최후의 만찬 정도 되는 네. 그보다 좀 더 큰 그림인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두 사람이 링에 올라서 붙은 건 아니고 네. 준비하다가 프로젝트가 사라져 버렸어요. 준비만 하다가요? 준비만 아이고. 하고. 근데 준비만 한 1, 2년씩 한 거지. 계속 밑그림 그리고 가서 지금 남아 있는 건 밑그림만 있어요. 근데 밑그림 자체가 왜 왼쪽은 앙기아리 전투라고 해서 그 전쟁에서 서로 이렇게 깃발을 뺏는 그 말이 엉켜가면서 깃발을 뺏는 그 장면이 지금 있는데 저거는 다빈치. 오른쪽 그림은 피렌체 군대가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피사 군대가 급습을 했는데 그때도 영웅적으로 맞서 싸워서 이겼다는 카시나 전투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저거는 누구냐면 저 누드가 막 보이잖아요. 남성 누드. 네네. 미켈란젤로. 근데 두 사람이 서로 공유를 하진 않았을 텐데 뭔가 비슷하네요. 뭔가 이렇게 좀 영웅적인 이렇게 좀 막 다 엉켜 있는 막 이런 게. 둘 다 최고의 관심사는 남성 누드, 움직임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 테고 그래도 아무래도 미켈란젤로가 남성 누드에는 훨씬 더 집중했다고 보고 네. 반면에 다빈치 같은 경우는 진짜 현장감 넘치지 않아요? 말이 막 엉켜 있고 그리고 다빈치가 약간 말에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청동말 만들고 싶다고 처음에 자소서에도 썼잖아요.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말을 그렸다는 거는 진짜 내가 여기 사력을 다해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말을 좋아해. 보면은 왼쪽은 확실히 움직임이 진짜 너무 느껴지고 시원하잖아요. 오른쪽은 4K 같아요. 왼쪽에 비해서. 결국 완성은 못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피렌체 가시면 베키오 궁 대회의실 지금도 있어요. 네.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 두 작가를 잘 아는 바살이라는 사람이 주로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는데 그가 이 그림을 훼손하면서 그 위에다 직접 그림을 그렸을까? 아마 뭐 다른 방식으로 이 그림은 원본을 좀 살려놓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안에 진짜가 숨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빔도 쏘기도 하고 실제로 요즘 뭐예요? 그 내시경 기법에서 이런 살짝 구멍 들어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뭐가 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뜯어야지. 이것도 그림을 뜯어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모험이잖아요. 모험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뜯어서 좀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뜯은 그 조각은. 그걸로 충당하고 이게 아마 정말 두 사람이 진짜 이 그림을 완성했다면 굉장한 관광 상품이 또 한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교과서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나서 아마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은 미완성품 같아요. 완전히 완성된 것도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략 1503년 5년부터 그리기 시작했으면 그가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림이 모나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뒷면이에요 지금. 뒷면 사진이 있군요. 이게 그 포플라 나무예요. 아까 봤던 살바토로 문디 같은 거는 월렛이라는 나무를 이렇게 켜서 만든 거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 기록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은 당시 화가들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한 책이 있는데 이게 바살이라는 사람, 아까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벽화 위에 또 그림을 그렸던 그 프로젝트를 맡았던 사람이 조르조 바살인데 작가들의 생애를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림만 있어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가 그때 뭐 했고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꽤 소상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껴야 명예의 전당인 거예요. 헐 오브 페임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 161명에 껴야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작가가 되는 거죠. 미술사학자가 기록만 하는 거지만 이런 거를 또 남기면 그게 굉장히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거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미술가 열전 쓰고 계신가요? 혹시? 뭐 비슷한 거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상 받은 만화가
영화가 하나 있는데 헤이, 헤이. 신과 함께라고 대통령 선발은 많아. 예, 그가 이제 처음에 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개정판까지 내고 개정판 위에다가는 저렇게 소상화까지 그려 넣어준 거예요. 아, 그 네. 지금 오른쪽은 다빈치 편. 이 다빈치 편에 모나리자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자세하게 남겨요. 오, 그러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 여기 다 나와요. 뭐 말하자면 뭐 여인이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웃게 하려고 광대를 데려왔다라는 거 옆에 써 있어요. 광대를 불러와서 그렇게 표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확하게 나와요. 레오나르도는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인 모나리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맡았고, 조콘다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냐면 보통 그냥 물건 파는 상인 집안이에요. 네. 특히 이제 아마 뭐 비단도 팔고 옷감도 파는 그런 옷감 장수였는데 네. 이런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의 주인공이 그냥 상인의 부인이라니까 너무 좀 실망스럽잖아요. 예.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뭐 네. 그거는 다른 그림이고 이 모나리자는 밀라노 궁전의 연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도 제시되고 있는데 예. 저는 별로 안 믿고 요 얘기를 거의 다 믿어요. 밑에 보면 더 정확해요. 근데 옷감 상인 이거 그림 의뢰할 정도면 엄청나게 부자 옷감 상인이어야 하잖아요. 부자이기도 했고 다빈치 집안하고 약간 알았던 집안 같기도 해요. 서로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어서 좀 그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성공한 상인이면서도 그런 또 인연이 있어서 다빈치가 좀 그려졌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제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눈썹을 굉장히 잘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모나리자는 보통 눈썹이 없다고 하지 바로 않나요? 그렇죠. 요게 또 이제 사람들이 딴지 거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그림이고 지금 있는 모나리자는 제3의 여인을 그린 그림이다. 아, 제3의 네.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여전히 있죠. 그래서 이런 사료도 이제 살펴봐야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뒷면 다시 보면 네. 이게 나무판이잖아요. 네. 네. 네, 나무판이니까 나무를 키잖아요. 네. 근데 나무를 켜서 나무판을 만드는데 네. 지름으로 자른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변형이 없다는 거죠? 변형이 없어. 예. 근데 문제는 지름으로 잘라도 여전히 이게 나무니까 변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저기 위쪽에 네. 깨진 부분 보이죠? 예, 보수공사한 예, 예. 나무판에 갈라져서 아마 처음부터 아마 저기다 손을 댄 것 같아요. 저기 깨져서 붙인 거군요. 예. 그 실제로 그림 보게 되면 요 왼쪽 위에 금이 하나 살짝 가 있어요. 실금처럼 예. 저런 것도 이제 저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무 자체가 갈라져서. 근데 나무가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게 비틀어지죠. 물감도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상한 거 자꾸 넣다 보니까 물감층도 자꾸 이제 크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 보면 이게 나무판에 그린 그림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천 위에 캔버스에 그린 것보다는 나무판 위에서 많이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오래되면 저렇게 갈라져 버렸네요. 그래서 저런 것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저게 나무판에 그렸고 처음에는 잘 안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렇게 크랙 같은 게 많이 나오고 네. 나무판을 어떻게 붙였는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심지어 캔버스도 그래요. 캔버스는 이어붙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 네네. 따라서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보면은 그 캔버스 이렇게 천에다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그거는 이런 거에 이제 막 갈라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한 건가요? 그 천에 그리는 그림은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나무 패널에 그린 그림이 고급 그림이고 오히려 안 쳐준 거예요, 그냥. 네. 왜냐하면 천은 이게 금방 없어지잖아요. 해지고. 해지기도 하고 이게 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캔버스라는 그림이 중요해지냐면 이 오일 페인팅이 등장하면서부터 유화가 등장하면서 이 유화의 끈적끈적거림과 천의 그 느낌이 잘 어울려져서 질감 표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디서 하냐면은 피렌체라든지 북유럽이 아니라 베네치아에서 개발해요. 베니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중부 지역처럼 프레스코 벽화를 못 그려요. 이게 습기가 너무 많아. 습해서. 짠물이잖아. 짠물.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림이 잘 갈아지고 벽체가 뭔가를 회반죽해 놓으면 이게 자꾸 들뜨고 네, 네, 하다 네. 보니까 맨날 벽화 프레스코 그리면 이거 보수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뱃사람들 그 당시 돛 하면은 예. 큰 그 뭐죠 예. 화포 쓸만한 거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북유럽에서 유화 갖고 와서 그리는데 캔버스에 그림 그리면 뭐가 문제냐? 울어요. 쭈글쭈글해진다고요? 왜? 이게 처음에는 땡땡한데 예. 이게 10년, 20년, 30년, 100년쯤 지나면 결국은 울어요. 결국은 그렇게. 그래서 100년이나 200년 전에 천갈이 해줘야 돼요. 어떻게 갈아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기술이죠. 그러니까 물감층하고 천을 띄어내는 거예요. 그게 돼요? 돼요. 와. 그걸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림이 완전히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신기하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화도 100년, 200년 후에는 라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또 잡이 나오겠죠. 외국 가보면 미술품 복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유화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 정도 됐고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맞아요. 소실되는 게 생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관리 잘못해서 막 뭐 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래서 어디 가보면 오래된 캔버스처럼 이렇게 펄렁펄렁 거리는 것도 있어요. 아 펄럭펄럭 거린다. 네, 그래서 보존이 잘못된 거 있으면 유럽 박물관에 가보면은 빨리 그 관리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놓으면 그런 예도 볼 수 있는데 나무 패널에다가 그린 그림 중에서 큰 그림들은 이런 경우 옆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아, 이게 나무판이 여기 갈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요. 보이는데 그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그런 부분이 있죠. 많이 갈라졌네요. 많이 갈라졌죠. 그래서 피부 대단히 안 좋아요. 지금 보습 좀 해야겠어요. 네, 지금 뭐 정말 엉망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저는 보기에는 모나리자는 보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쵸.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당시 많이 썼던 물감은 우리 지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함만 있으면 돼요. 계란을 썼어요? 물감으로? 템페라. 계란 노른자. 이게 끈적끈적하잖아요. 유분이 있으니까. 끈적끈적하니까 흰자는 버리고 노란자에다가 물감 가루를 이렇게 개서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표준적인 물감이었어요. 이탈리아 그렇군요. 경우에는. 예. 이게 그냥 나무판에는 못 그리기 때문에 석고가루 같은 거 이런 거 악교에다 이겨갖고 나무판 위에다가 그걸 갖다 계속 발라요. 거기 위에다가 이 템페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런데 요게 이제 뭐로 바뀌게 되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장할 그 시점에 북유럽에서 유화를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이 유화도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유화하면은 결국 오일이잖아요. 네. 우리 집에도 다 있잖아요. 있죠, 예. 있죠. 식용유. 예. 있죠. 일종의 식용유예요. 그쵸, 예. 근데 우리 식용유가 잘 굳나요, 안 굳나요? 안 굳죠. 안 아, 굳죠. 그렇죠. 네. 이게 물감을 쓰기에는 식용유 같은 그런 기름은 안 굳는 거예요. 유일하게 건조가 되는 게 호두하고 아마씨유. 호두 기름, 아마씨유 다 기름. 써봤겠죠. 네, 다 써보고 이 사람들이 아. 안 거예요. 호두 기름하고 아마씨유 기름에다가 개면은 이게 좀 빨리 굳는구나. 그래도 이게 최소한 뭐 일주일에서 한 달씩 걸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느낌이 너무 좋아. 지금 아는 유화의 그쵸, 그쵸. 느낌이 너무 네.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템페라에서 다 유화로 넘어가요. 예.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막 그림을 그릴 때였던 거예요. 그 만화에서 웹툰을 다 넘어갈 때처럼. 바로 그런 거죠. 아. 변혁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왜 다빈치가 왜 이렇게 맨날 물감 개발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냐면 그 시기에 그거의 때문에. 가능성을 봤거든요. 아, 새로운 물감이 나오면 이렇게 멋진 그림도 그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림 그리는 것보다도 준비하는데 이제 더 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요 당시 때는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템페라는 빨리 마르거든요. 결함팩 하면 금방 마르잖아요. 예. 바탕은 템페라로 하고 맨 마지막에 피니쉬는 반짝반짝하고 때깔 좋게 하는 유화로 유화로 하는 거죠. 마무리를. 그래서 야. 이 두 개의 층을 나눠서 쓰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때가 이때였기 때문에 예. 뭐 다빈치가 물감에 막 진심이었던 거예요. 보통 그런 변혁기에 명작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막 왜냐면 실험적인 막 그런 새로운 실험을 시도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실험을 하면 확실히 또 변화를 느끼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막 서로 경쟁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당시 그 기법은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래서 기록 맛집처럼 중에 도료 어떻게 섞나 배합 비율 물감 같은 거. 배합 비율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일종의 산업 스파이처럼 화가들이 스파이 변장해갖고 다른 공방에서 뭐 하나 이렇게 보고 뭐 그랬던 시대니까 뭐 그림이 그리면서 계속 나아지는 거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다빈치가 그린 이 벽화도 물감 개발하다가 물감이 흘러내리면서 지금 이렇게 보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막상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물감 너무 안 좋다 이거. 네, 안타까워요. 또 하나 그 당시 그림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한 겹만 그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바탕칠을 하고 나면 레이어 제소라고 해요. 네네, 원래 제소. 그 나무판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고 네. 이 물감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제소 칠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제소 칠을 하게 된 다음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려요. 지층 같아요. 예, 이게 왜 유화는 가능하냐면 유화는 약간 반투명해요. 그러니까 여러 겹 칠하면 색깔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갖고 이 사람들이 잘 마르지도 않는 층을 세 겹, 네 겹씩 하는 거예요. 엄청 오래 걸렸겠네요. 그렇죠. 엄청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또 해결하는 방법을 알죠. 여러 작품을 동시에 그리는 거예요. A 그렸다가 B 그렸다가 마르는 동안 남겨놓고 킵해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완성해 나가요. 이게 로테이션 돌리는군요. 로테이션 이거 마를 시스템을. 동안에 이거 그리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물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실제 그림에서 이렇게 주변이라든지 약간 크랙이 간 데서 샘플을 얻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샘플을 현미경으로 단면을 해서 촬영을 하는 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몇백 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그림층들이 쭉 이렇게 보여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그림을 복원하려면 과학자의 그 손길이 필요하냐면은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기법도 알아내고 어떻게 물감을 배합했는지 어떤 안료를 썼는지 그 당시에는 물감 안료 하나하나를 작가가 거의 만들어서 썼어야 되거든요. 다 수제군요. 네, 여기저기 그냥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받아와서 네. 쓴 게 아니라서 진짜 화가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물감까지 직접 만들면 뭐 어떤 화가는 뭐 무슨 색을 잘 만들고 어떤 화가는 또 무슨 색을 잘 만들고 뭐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또 막 있고. 자연에서 얻기 힘든 색도 있을 잘 거 쓰고. 아니에요. 그치. 사실 이것만 봐도 제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네. 제일 내기 어려운 색이 파란색이에요. 우리 물감에서 울트라마린이라고 있어요. 네네. 예, 울트라마린이 원래 이태리어 중에서 울트라 마레예요. 마레는 바다, 울트라는 건너서 바다 건너서 외제라는 거예요. 아, 외제란 뜻이군요. 외제예요. 바다 건너 물 건너온. 아. 그 울트라마린이라는 블루는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나는 라피스 라줄리라는 거의 준 보석을 갈아서 정제해서 만드는 거예요. 진짜 비싸겠네요. 보석을 갈아서 물감을 만들면. 그래서- 많이 썼네요. 많이 네, 썼어요. 많이 쓰고 만약에 이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 아닌 그림이냐를 그 당시 기준으로 보려면 파란색이 얼마만큼 많이 쓰여졌나 보면 돼요. 아, 파란색이 엮기가 네. 힘들었기 정성을 때문에. 얼마나 들였나 이런 거는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면 비싼 거예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뭐 좀 많이 들어갔어요. 아낌없이 쓴 엄청 거죠. 들어갔는데요. 아낌없이 쓴 거죠. 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 모나리자 이제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남죠. 하지만 약간 두툼한 그 물감층들이 있어요. 보이죠. 눈, 뭔가 있어요. 예, 코 부분 이런 거, 이런 것도 자 엑스레이로 다 분석을 하면서 좀 보는데요. 보면 모나리자 자매들 많은 거 아십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살바토로 문디도 비슷한 그림들 되게 많잖아요. 예. 모나리자도 비슷한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이 눈썹이 있는 것들은 자기가 진짜 모나리자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 눈썹. 아, 그러네요. 여기도 좀 그리고 있고. 이게 좀 의아한데 모나리자가 지금 알려진 거는 양쪽 귀퉁이가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가 잘렸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비율이 다르네요, 예. 실제로. 지금 모나리자 기둥이. 자세히 보시면 예. 기둥이 보여요. 기둥 밑둥이. 예. 예. 원래는 밑둥이 그 저대로 그려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왼쪽에 있는 그림이나 중앙에 있는 그림처럼 기둥 사이에 모나리자가 앉아 있는 거였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그런 게 명확한데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는 좀 이상한 거야. 크롭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른이에 그려진 저런 작품들이 자기가 진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모나리자를 그릴 때 레오나르도의 최고의 관심사는 해부학이었어요. 예, 들었어요. 예. 주우재 씨 예. 증명 사진이. 예. 시체 수십 구를 이렇게 직접 자기가 해부하면서 네. 인체의 골격, 네. 근육, 뭐 이 피부 조직 이런 것들을 다 연구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긴 그림이 오른쪽 같은 저런 드로잉인데 이마 그린 거, 눈 그린 거, 네. 코 그린 거, 입 그린 거 한 번씩 좀 보시면 네. 미묘하지만 굴곡이 다 잡히잖아요. 있죠, 해골을 있죠. 보면. 예. 그러면 이 해골, 이 굴곡이 있는 그림이 진짜일 거다. 뼈에 그런 뼈의 진심이기 때문에. 뼈의 뼈의 진심이기 진심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림을 보면 안에 뼈가 보여야 돼요. 뼈에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아. 그런 거로 놓고 봤을 때 다른 모나리자라고 주장하는 그림에는 그런 정도의 미묘함은 좀 떨어지죠. 저 왼쪽이 좀 광대 많이 깎았구나. 네, 많이 깎았고. 호민형 뼈의 흐름이 제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진짜 좋아할 상인데 뼈가 정말 잘 뼈의 보여. 흐름이 예. 그래서 이게 여기 그런 미묘함까지는 좀 없고 아마 이른 시기에 그린 짝퉁이지 않을까. 아마 뭐 그 모나리자가 원체 유명하니까 여러 사람들도 배우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확실히 모나리자의 근육 움직임도 있고 그 안에 뼈대가 느껴지죠. 그러면 여전히 남아 있는 건 눈썹을 해결해야 되는데 눈썹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눈썹이 너무 예쁜 사람이라서 좀 특별한 도료로 칠했는데 그것만 날라간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렇게 그림 닦아내다가 예. 그 부분이 실수로 닦였을 수도 있고 너무 미묘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모르는 물감을 쓰다 보니까 물감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눈썹이 없다라고 얘기를 단정해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하지만 좀 더 이게 관찰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모나리자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바자리가 쓴 기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진짜 살아있는 입술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목구멍이 요동치는 걸 느낄 수 있다.
오른쪽 보시면 다빈치가 해골을 절단내서 목 구조하고 이거 연결되는 거 연구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해부학 부분들을 여기에다 이제 심어 넣었다고 보기 때문에 입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입술 안에 뭘 보셔야 되냐면 목구멍이 요동치는 걸 느껴야 돼요. 느껴지세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게 연결돼 있는 느낌도 옆에 해골이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이때 다빈치가 남긴 그 드로잉북 보면 입술 연구를 엄청 해요. 입술 연구요? 입이 움직이면 우리가 근육이 가장 많은 데가 여기잖아요. 예. 근육 연구예요. 우와. 이 안에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아. 입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혀 근육 요괴를 연구해서 맨 마지막에 요게 일종의 답처럼 참았고 요거를 확대해 보면 이 밑에 입술 안에 처지는 이 근육 보이세요? 네네네. 예. 이걸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입술의 형태로. 자기가 아마 찾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이게 놓고 보면 모나리자가 하나의 조그마한 그림이지만 저 정도의 실험력이 있다면 야. 명작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물론 이게 안타깝게도 루브르에 가서 직접 보시면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못 본다. 못 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대해놓고 네. 딱 이게 집중해서 보이니까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 중에서 미소의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진짜 웃는 거랑 감정 노동자들이 웃는 미소. 네네.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이 그림은 저는 억지 웃음 같은 느낌이 와요 저한테는. 이게요. 도리어. 웃기는 입술은 있고 있는데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쵸. 심지어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방가사유상 가서 봤는데 우리나라 방가사유상은 눈꼬리가 진짜 살짝 내려와요. 살짝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진짜 완전 막 이렇게 웃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눈은 딱 우리를 보는데 입만 살짝 올려서 긴장감 있죠. 이 당시 초상화를 보게 되면 다빈치가 그린 것도 그래요. 다 무표정해요. 이 정도가 최고로 변화를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예 막 웃는 그림은 있지만 이렇게 격조 있게 표정을 넣은 거는 초상화 역사에서 이 작품이 전무후무하죠. 그 다빈치님이 약간 모델을 편하게 하는 법은 잘 모르는, 원래 이렇게 좀 분위기도 좀 편하게 풀어주고 파티 그래야지. 플래너인데? 파티 플래너인데? 원래 모델 할 때는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 안 한가? 뭔가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답이 딱 나오면 미술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있어서 미술사가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연구거리가 있고 그러네요. 또 이게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나오니까 계속 연구해도 즐겁죠. 어떨 때는 뭔가 좀 시원한 게 없어서 답답하긴 한데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미술사학자들의 일입니다. 재밌네요. 예. 야, 이 입술은 예, 진짜. 그렇죠. 이런 거. 저 정말 욕을 잘하는 입 모양이에요. 저게요. 네. 추정컨대 네. 모나리자에서 가장 변색이 많이 된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하늘 부분 같아요. 원래는 청명했을 것이다. 네, 이탈리아가 무슨 미세먼지가 저렇게 많아? 저 부분은 미완성이든지 아니면 의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렇게. 그래서 지금 오른쪽은 추정한 건데 이 베일이라든지 미묘한 그런 표현도 훨씬 더 원래는 원작은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늘은 파란색이었을 거다. 만약에 그런데 이제 저의 궁금증은 만약에 복원을 해서 오른쪽처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 톤 다운된 모나리자를 사람들이 좋아할 더 미묘한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서. 원작에 더 가까운 게 오른쪽일 수 있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것도 또 하나의 라파엘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빈치 그림 그리고 아마 그렸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초상화는 손 자세, 얼굴 표정은 좀 굳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구도 같은 거는 100% 모나리자를 알고 있었어. 네네네.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이제 모나리자 보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해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똑같네요. 네. 하늘 보세요. 청명해요. 청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도 분명히 저는 청명했을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이유인지 뭐 완성을 안 했든지 저렇게 지금 잿빛 하늘로 남아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걸 지금 되돌릴 수도 없는 이런 예는 많이 있어요. 이거는 미켈란젤로 다빈치의 경쟁자죠. 왼쪽은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를 닦아낸 거예요. 닦아냈더니 오른쪽이었고. 이럴 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냥 흑백인 줄 알았더니 오른쪽이었던 거예요. 원본은. 현대 미술 복원가들에 의해서 이런 변화들이 많이 보여주는데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어떨 땐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림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여전히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림을 닦아내다 보니까 미묘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이 디테일이 뭔가 좀 뭉개진 느낌. 거기가 뭉개졌네요, 진짜 오히려. 그렇죠. 네. 이게 그냥 놔두자니 너무 이게 때가 타서 원본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닦아내서 원본에 가깝게 하자니 원본의 훼손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장단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구석의 한 부분은 놔둬요.
눈에 안 띄는 부분은 원래는 이랬습니다. 원래는 이렇습니까? 아. 다음에 후세에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이 문제는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해서 가끔가다 그림 보면 구석구석에 이렇게 약간 모자이크 같은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영국은 그런 거 안 남깁니다. 자기들은 자신 있다고 해서 쫙 새 거를 뽑아내는데 예.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보존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구석에다가 이렇게 한 부분은 원래대로 놔두죠. 어떻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기는 게 미래에 어떤 더 좋은 기술이 있을지 모르니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요즘에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이미지 서치 너무 좋잖아요. 예. 고화질 다 보는데 막상 가서 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고 더 감동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준은 현장에 가서 보는 걸 이제 기준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림이 어떻게 또 복원되고 또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많이 다르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그거 감안하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맞나요 지금? 저희는 시간이 많은데 네, 교수님이 아, 저도 시간 맞습니다. 예. 빨리 이제 원래 그 보니까 준수해서 민수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다 아시는구나. 저희는 사실 이제 미술 작품을 그냥 아 멋있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뭐 이걸 관리하거나 뭐 복원하거나. 재료적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잘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이게 관리하는 게 너무 일이겠어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화재청의 가장 큰 일이 원래 있었던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유지하는 거죠. 더 잘 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나무 지금 묻으니까 지금 이제. 보는 건 너무나 당혹스럽죠. 이것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미켈란젤로 이렇게 그림을 닦아내고 복원한 거예요. 맨 마지막엔 약간 리터치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른데요? 네. 저게 1977년부터 89년까지 저 바티칸에서 했던 그 부분인데 그래서 옛날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나 예배당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완전 수검댕이 그림이에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닦아내고 보니까 저렇게 이제 색채가 나게 되는데 아, 저 파란색은 채도가 진짜 높은 파란색인데. 물론 저것도 약간 너무 과장한 거긴 합니다만 네네. 맨 처음 보존 상태는 끓음 뭐 먼지 뭐 이렇게 참 몇백 년 된 그림이니까요. 완전히 새카만 그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1차적으로 닦아내고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 살짝 리터치를 해요. 저는 계속 이렇게 덧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리를. 관리하는 게요. 네, 그리고 사진을 찍어놓고 남겨놓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손을 좀 대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할 때 재료도 요즘 쓰는 페인트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전통으로. 왜냐면 최대한 그 당시 썼던 재료를 확인하고 그 기법에서 맞춰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아마. 전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이 옛날 멋있는 작품들을 즐기는 게 저는 제일 그 가치인 것 같거든요. 이걸 즐기지 못하면은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좀 손을 대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최대한 가깝게 옛날 사람들의 예술 작품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게 맞지 않나. 진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도 그림을 많이 보지만 네. 진짜 실견하면은 그림이 허술해요. 아, 실제로 네, 보면요. 박물관 미술관에서 작품 보면 뭐 붓터치도 약간 어수한 부분도 있고 그림이 이렇게 좀 깨진 데도 보이고 크랙도 보이고 해요. 근데 그게 진짜 리얼한 진짜 모습인 거죠. 네, 그렇죠.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뒤에 나왔네요. 네, 바로 저 자리에 모나리자가 있었던 겁니다. 옛날엔 저렇게 보관을 했죠. 아, 그죠? 보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군요. 모나리자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다빈치가 그려서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뭐 방탄유리 안에서 놓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완전히 막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그림 중에 하나였는데 1911년 8월의 어느 날 여기 가봤더니 그림이 없어진 거예요. 신문 1면에 났어. 일면에 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당시 신문이라는 것들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여론을 만드는데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쵸. 드디어 일면에 사진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거기에 일면 사진에 지금도 미술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없죠, 그쵸. 없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이 사건이 너무 크게 되면서 2달 정도 일면 탑에 모나리자가 계속 실렸다는 거예요. 홍보가 엄청 됐네요. 그렇죠. 이게 그 당시 어떻게 백주의 대낮에 그림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부가 무능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서 사방에서 정부 비난 포함해서 이걸 뉴스화하다 보니까 모나리자 다 알게 된 거죠. 이게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이탈리아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상상도죠, 네, 상상도. 이렇게 훔쳐갔을 거다. 엄청 잘 그렸어 이거 이 그림도. 이것도 명작인데요. 그러니까 뭐 전 그 당시 사람들이 신문 열면 모나리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가 유명하게 된 이후에는 이러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했을 거라고 보여요. 사람들의 결국 관심, 얼마나 알고 있느냐도 너무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 신문도 원본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그 사파가 들어간 이거기 때문에 100년도 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때 조사받은 사람 중에 하나 피카소도 있어요. 왜 용의선에 왜 올랐을까요? 용의 선생에
올랐을까요? 피카소. 피카소가 예. 그 당시에 한번 작물을 사서 걸려요. 아 전과가 있었어요?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사선상에 올라가서 아이고. 피카소도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 이 작품이 2년 만에 다시 찾습니다. 찾았죠. 찾았어. 어디서 찾았냐면 피렌체 여관방에서 찾았어요. 네. 이게 훔친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자법이 많거든요. 이거를 네. 우피치 미술관, 지금 네. 피렌체를 대표하는 우피치 미술관에다 네. 팔려고 접근을 하다가 결국은 걸린 거예요. 아니 너무 유명해졌는데 팔기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처분 아주 근데 꾀를 기가 막히게 냅니다. 범인입니까? 빈첸조 페루지아의 머그샷인데 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 그린 그림이니까 이탈리아에 있어야 되는 그림이다. 아, 민족주의 카드를 던진 거죠.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그렇죠. 아. 나는 이 그 모나리자를 원래 우리 고국의 품에 가져온 거다. 아, 이래 갖고 그가 사실은 거의 의적 느낌으로? 의적에서 어. 완전히 약간 민족주의자처럼 돼버려서 아. 그가 깜빵에 있었던 거 보니까 제가 7개월밖에 안 살아요. 아 네. 참작이 됐군요. 정상 참작되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가 이제 루브르에서 일하던 일용직 직원이었는데 예. 그가 이제 어느 순간 가서 그 작품이 사실 유명한지도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은근히 작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작업할 때 입는 코트들 있잖아요. 긴 네, 예. 가운. 예. 가운 안에다 넣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안에서 일거리를 못 구해서 프랑스 왕한테 의탁할 때 가져간 그림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로 남게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또 민족주의 국뽕 카드를 이렇게 탁 던진 거죠. 부모역에 와인한 사발. 예, 이렇게 되면서 모나리자가 지금까지 해외에 전시된 게 한두 번 있어요. 뉴욕에도 갔는데 생각보다 물론 다빈치의 필치 그 많은 실험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그림이긴 합니다만 적시에 도난 사건이 벌어지면서 유명해져 세계적인 버렸네요. 작품이 된 거죠. 역시 스토리가 딱 들어가야지. 네. 지금 이렇게 돼버렸네요. 예, 이렇게 진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그 뒤에 있는 그림들 어마어마한 그림들인데 다 저것도. 아무도 시선이 없고 이 작품에만 한번 이게 정말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600억 유로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저기 시선을 보면 초상화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시선 처리예요. 예. 우리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요. 등가적이잖아요. 예. 그 왕공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아래로 우리 깔아봐요. 내려보고. 아, 되게 기분 네, 나빠요. 네. 그런 그림을 그 앞에 쓰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깔리는 깔리는 거예요. 하인이 돼 버리는데. 아 맞아. 예, 되게 근데 이 그림은 다빈치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이 여인의 그 특징을 뽑아낸 건데 저는 그런 보통 사람의 초상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는 것도 또 매력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이 개인의 탄생이 결국 르네상스의 핵심이잖아요. 아 개인. 사람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이제 인정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걸 알리는 데 있어서 이런 초상화의 등장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셀카의 시대의 시작이잖아요. 푸사 뭐 이런 것처럼 초상화의 시대를 알리는 그런 그림의 시대를 얘기하고 그런 그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니까 이상할 것도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다빈치의 지식에 대한 광적인 집착 아. 그런 거 한 번 더 느껴보는 그림 좀 보게 되면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예. 이게 막 무덤에서 막 파가지고 막 했다면서요. 이걸 해서 아마 지금과 같은 겨울에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체가 부패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무슨 뭐 냉장고가 있겠어요. 이게 원래 밀라노로 건너가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예. 이게 그 밑그림만 그리다가 완성을 안 한 밑그림 예, 그림. 미완이네요. 예. 그런데 이 어깨 근육. 와. 이게 1480년에 그렸다가 네. 한 10년 20년 후에 자기가 보니까 해부학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여기 부분만 다시 그린 걸로 보여요. 아 쇄골. 예, 쇄골 부분만 이렇게 다시. 물론 이게 미술로 더 많이 가서 미술 작품을 더 많이 남기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자기 회화를 지식을 모아놓는 밀도 있는 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 관찰을 엄청 해야 되는 엄청나게 관찰, 그냥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진짜 예. 끊임없이 이 두 눈으로 이런 것들을 시도했고 그 결과물을 자기 회화에다가 담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 이건 요즘에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적외선 탐지기로 하면 밑그림, 잉크 자국 같은 게 나와요. 필선들이 와. 나와요. 네. 그래서 보면 이 노인 근육 처진 거 이런 거 막 다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원 과정에서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또 새로운 이 작품에 대한 이해거리도 생기고요. 대단하네요. 진짜. 다빈치 밀레카노는 계속 우리 이렇게 딱 붙이면 미켈란젤로도 해부학한 거예요. 미켈란젤로 해부학한 거, 다빈치 해부학한 거 보게 되면 다빈치가 좀 더 정밀한
디테일하게 근육 하나하나 뭐 이런 거 다 보고 미켈란젤로는 골조 중심으로 또 이렇게 네네. 딱 이렇게 보고 관심사는 또 공유는 하고 있지만 미켈란젤로는 여기보다는 어떤 아름다움 쪽 미학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드로잉 보세요. 아담의 창조 그리기 전에 밑그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극도로 아름다운 신체를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많이 이용한 거고 다빈치는 팩트로 좀 더 많이 가서 네, 네. 이런 팩트로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미켈란젤로는 좀 다듬어진 쪽 미적인 걸 더 많이 중심으로 했다면 다빈치는 극도로 사실적인 그런 쪽에 더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오른쪽 다빈치가 네. 그림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네. 드로잉을 한 거예요. 오른쪽이. 오른쪽 그림에. 네. 네네. 원래 근데 드로잉이라는 건 왼쪽이에요. 이게 중세 때 드로잉인데 네. 그냥 뭐 하나 그냥 그려놓고 약간 도안집처럼 만들어 놓는 게 드로잉이었는데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드로잉을 완전히 어떤 자기가 찾는 답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서 덧칠을 하면서 자기가 네. 원하는 구도, 고개 움직임, 손의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알 수도 없이 저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아마 이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답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본인은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는 보였을 것 같아요. 뭔지 안 보여서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의 답은 예. 맨 마지막에는 철필로 눌러요.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이게 다 된 거는 눌렀구나. 네. 참고로 이런 것들은 라파엘로도 해요. 라파엘로도 이런 드로잉들을 했기 때문에 네. 드로잉을 이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자기 작품에 대한 기록이거나 어떤 도안집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생각의 진행을 여기다 옮기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다빈치의 시꺼먼 수검덩이 같은 드로잉이 있는데 비슷한 그림들을 찾으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간 네. 거고 더 가면 이렇게까지 가는데 조금 더 네. 변화를 줬는데 결국 모든 것은 종이에서 시작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저희는 저 두 번째 단계에서 멈췄어요. 만화 그릴 때. 여기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멈춘 거고. 네. 저희는. 일단 색을 좀 더 입히고 예. 사이즈를 크게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오른쪽까지 가서. 그래서 이런 실험 점식의 시작으로서 다빈치가 있는 거니까요. 뭐 이름값을 어느 정도 한 거죠. 뭐 생애를 돌이켜 보면은 굴곡도 많고 네.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명작을 남기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이 그림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제가 이제 질문 나올까. 네. 이게 원래 좀 고대 건축학자 비트루비우스가 있어요. 고대 로마에 대한 건축 얘기할 때 비트루비우스를 빼낼 수가 없는데 그 세상의 기준, 미의 기준으로 인간의 신체를 얘기했고 그거를 이용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인 거예요. 정사각형 안에도 신체, 원에도 신체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 그림 딱 보게 되면 인간이 드디어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인간의 어떤 도전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다는 네. 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좀 보여주는데 너무 상징적인 그림 같아요. 이것도 다빈치가 잘 그린 거예요. 그 당시 그림은 이랬어요. 오른쪽 같아서. 너무 걸렸는데요. 너무 벌고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다빈치 그림은 원래 노트에다 그렸으니까 몰랐을 거예요. 이게 시기는 오른쪽이 더 후대인데도 예. 너무 과장되어 있고 결국 다빈치가 이런 것들을 해냈던 거죠. 왼쪽이 좀 더 격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야 진짜 와. 많이 했습니다. 많이 진짜. 하셨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아유, 와. 저도 원래 오늘 뭐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정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강렬한 것도 많지만 좀 묵직한 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유명하고 뭐 많이들 좋아하는 그 예술가지만 선생님이 좋아하는 개인적인 픽 예술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두 작가님 다 얘기해. 아니 저는 저희는 미술 미술로? 예, 유명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 작가 다 정말 좋아할 만큼 한국이 사실 창작하기 되게 어려운 나라거든요. 네. 특히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일제 강점기 때 네. 나는 이중섭 그런 사람들 네. 왜 그때 그림을 그려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힘들었던 우리 현대사를 생각할 때 그래도 그 현대사의 미학을 미술에 남긴 한국 작가들 정말 응원하고 존경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좀 미술사학자다 보니까 많은 작품을 보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취향이 넓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좋고 저 작품도 좋고 이거는 이쪽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막 뭐 연구하는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어떤 연구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제가 전 시리즈로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네? 난생 처음 한 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근데 요즘에 이걸 줄여서 난처한 미술 이야기인데 다음 번이 이게 바로크예요. 바로크. 바로크. 울퉁불퉁한데 예. 저는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이질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우리 이런 울퉁불퉁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쵸. 황당할 정도로 우리한테는 이질적이에요. 진짜 뭐 저런 그림이 다 있을까 하는데 재밌죠. 그런 거. 바로크는 또 저희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또 알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좀 황당합니다. 이게 요즘에 그 백남준 작가님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미래에는 모든 벽이 스크린으로 바뀔 것이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진짜 그렇죠. 네, 네. 모든 벽이 다 스크린으로 바뀌고 그림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미지들이 들어와서 우리 주변 이미지로 완전히 감싸게 되는 예. 시대가 오고 이미지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가면 바로크 성당들 가보면 네. 모든 벽이 다 그림이에요. 옛날부터 이미 다 뭐 원근법 착시 같은 걸 이용해서 구름에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래서 그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한번 그 바로크 성당 한번 가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면 뭐 전 세계가 막 온통 다 그림이에요. 온통 다 그림. 좀 과잉이죠. 네, 과잉이긴 한데 그런 시대도 이론적으로 또 풀어놔야 되니까 요즘 저는 계속 바로크 책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현대 사회가 다 이미지로 둘러싸여 있으면 좀 피곤하지. 나는 못 살아요. 눈 아파서. 문제는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반대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모르는 우리는 뭐 거예요? 그냥 이미지가 막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좋겠다 했는데 안 그렇게 되는 미래도 있을 수 있다는 충분히 거죠. 그럴 수 있죠. 아주 제한적이거나 이미지 만드는 매뉴얼에 의해서 그것만 하는 그런 통제되는 히틀러가 또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얘기는 히틀러가 꼭 끼더라고요. 야, 모든 얘기에 웬만하면 히틀러가 다 끼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림 그리지 않았었어요? 화가 출신이죠. 실패한 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히틀러가 화가로 성공했으며 성공하지. 비엔나에서 그냥 화가로 성공하지.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 모시고 너무 즐거운 얘기 나눠봤고요. 그래서 좀 미술사 뭐 혹은 미술 그 어떤 재료나 뭐 그런 것들 뭐 많이 재료 얘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관리나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데 감상자라서 노른자라니 세상에. 그런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말씀 감사하고 많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 아니 뭐 저기 뭐 제가 오늘 이게 처음 데뷔하는 자리라서 지금 얘기만 듣던 그리고 저도 가끔 그 너튜브에서 보기만 하던 생각보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뭐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약간 당황했어요. 뭐. 그냥 카메라 한 대만 텅그러니 있으니까 약간 외롭다는 생각도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채팅방이 계속 올라오니까 외롭진 않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